자, 노마자 1번의 중개 활동 용어 해서 1번에 보면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는 누구의 구매 심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매자의 구매 심리. 거기다 좀 써주세요. 구매자의 구매 심리. 구매자의 구매 심리. 구매자가 구매하는 데까지 이르는 어떤 심리적 발전 단계를 아이다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셀링 포인트는 그 상품으로서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 뭐 이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 그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줘 보실래요? 예. 자, 요거가 지금 우리 핸드폰인데, 요게 이제 브랜드가 애플 핸드폰이에요. 이 애플 하면 어떤 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어떤 게 셀링 포인트가 되겠어요? 셀링 포인트. 얘가 기능이 되게 삼성 거보다 더 좋은가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화면이 큰가요? 그렇진 않죠. 가격이 엄청나게 싸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플 애들은 셀링 포인트를 주로 뭘로 구사하겠어요? 이걸 딱 봤을 때. 그렇죠.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엄청 이쁘지 디자인은. 삼성께 이게 따라가지 못한다고. 기능은 삼성께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월등히 이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셀링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애들은 어떻게 셀링 포인트를 구사해야 되겠어요? 핸드폰 팔 때? 뭐 디자인이 막 죽인다 이렇게 해봐야 안 죽이죠 하나도. 왜냐면 디자인이 이쁘진 않으니까 앰프에 비해서. 그 대신 뭘로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셀링 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겠다. 자, 3번에 이제 클로징이다라고 했는데 그 클로징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중개 완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중개 완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중개 완성. 자, 클로징의 기회가 한 번 있다고 그랬나요? 여러 번 있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여러 번. 클로징의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거까지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4번. 리스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에다 밑줄 한번 해 주시고 그 리스팅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중개 의뢰를 중개업자가 접수하는 거,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리스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의뢰 접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리스팅 농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리스팅 농장을 많이 경작하고 있으면 뭐가 많은 개념이에요. 단골이 많은 거야. 단골 손님이.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사무소를 통해서 산 사람, 판 사람이 많은 어떤 그런 중개업소를 그 리스팅 농장을 잘 경작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밑에 OX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다의 원리는 마케팅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본래 이 아이다의 원리는 마케팅에서 발전한 겁니다. 중개활동 단계 중 접근 단계에서 접근 단계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중개업자한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개업자가 손님한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접근 단계에 접목되는 원리이다. OX. 요게 이제 아이다의 원리가 제일 첫 번째 시도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모든 의뢰인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OX. 자, 아까 제가 애플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디자인 이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가 애플이 뭐가 이렇게 쬐끄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이게 틀렸어요. 일단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 오히려 삼성께 더 이쁘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것이어서 모든 의뢰인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완전 틀렸습니다. 상대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클로징의 기회는 1회에 한정됨으로라고 했는데 클로징의 기회가 한 번에 한정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건 좋아요. 신중하게 해야지. 뭐 너무 가볍게 또 클로징을 구사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가 있죠. 예, 표에 제한능력자 중에서 친권자와 미성년 후견인을 공시하는 공적 장부가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죠. 가족관계 등록부. 자, 밑에 OX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거래계약의 성립을 위한 것이다. OX. X. 왜 쓰는 거라 그랬죠? 중개업자의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두 번째, 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단락을 끊고요. 여기까지만 OX. 자, 힌트를 드릴게요. 주어가 중개업자입니다. 주어가 중개업자. OX. O.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체 OX. O연. 표준 서식 없습니다. 만약에 표준 서식이 있었다면 그게 우리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런 건. 세 번째. 권리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없는 당사자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OX. 자, 힌트를 드릴게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갖고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에요. 그럼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죽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취소해? 죽은 사람이. 이건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권리 능력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뭐 갓난이들 있죠.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영유 아이들이 이제 의사 무능력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 제한 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는요. 무슨 능력과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밑에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한 능력은 무슨 능력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데 이런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OX, O. 취소 가능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피성년 후견인 소유 부동산 처분 행위 시 반드시 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야 한다. 이거 일단 별표를 2개만 좀 하겠습니다. 요 질문 자주 잘 나오는 질문인데 금지산자 시절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야 한다. OX. O입니다. 왜 반드시 성년 후견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여요, 이게. 자, 밑에 제한 능력자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OX. 자, 힌트를 드릴게요. 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나옵니다. 그 힌트예요. 힌트. 자, OX, X. 절대로 본인이거나 우리 그 사촌이네 친족 아니면 뜰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OX. 아까 제가 이거 별표 해드렸던 건데 후견 감독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랬죠? 근데 후견인이 부동산을 처분했대요. 그러면 후견 감독인이 이게 본인한테 불리한 거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 그래야 후견 감독인의 제 기능을 하죠, 얘가. 그렇죠? 오해예요. 요것도 별표 해주시고요. 자, 밑에 2013년 7월 1일, 작년 7월 1일이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중개 시 특히 이전 의뢰인,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쪽이 좀 특히 중요해요. 매도 쪽. 왜냐하면 권리를 이전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전 쪽 의뢰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그러니까 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되겠죠. 발급받아 권리 이전 의뢰인의 행위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OX, O. 이것도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밑에 대리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OX. 자, 힌트를 드릴게요. 맨 앞에 대리인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대리에는 우리 크게 무슨 대리랑 무슨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 그게 힌트야. X죠? 네, X. 네. 제가 이제 힌트 드리니까 금방 푸실 수 있겠죠? 근데 그 힌트를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때예요. 기본서는 오늘 이후로 이제 버리시면 돼요. 기본서를 버려야만 합격합니다. 기본서 갖고 있으면 내년에 또 봐야 됩니다. 기본서 버리세요. 기본서 버리라고 해도 여러분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 기본서를 버리기 아깝잖아요. 왠지 막 내년에 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박스에다가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꺼내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를 많이 하셔야 할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고. 계속 기본서에 지금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 기본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5개 문제에서 옳고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시험인데 언제 그런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공동상속 재산. 자, 공동상속 재산.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형제 자매들이 상속받잖아요. 공동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공유와 같답니다. OX. O죠. 공유 관계죠. 공유. 자, 밑에 총유 재산. 총유라고 하면 뭐 이제 종중이나 문중, 종교단체 뭐 이런 데서 소유하는 형태죠. 처분 시 원칙은 뭐나 뭐를 따라봐야 돼. 규약이나 정관 따라야 되겠죠. 근데 또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이러면 무효입니다. O고요. O. 거치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밑에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답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볼게요. 등기상 소유자 갑 편의상 실소유자 을 편의상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실소유자죠. 왜요? 얘가 진짜라고 쓴 거죠. 이게 한자로. 그러면 진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거래 계약은 이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완전히 기초 중에 생기초가 되는 거예요.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실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진짜 소유자니까.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소유자라는 거죠. 그죠? 등기부만 돼 있고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소위 말해서 물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애예요. 처분권이 없다는 얘기지 얘는. 얘 게 아니니까. 그럼 누구만 물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소유자만. 얘는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해야 안전해요? 실소유자 X. 요것도 별표. 자, 마지막 법인이 매도인일 때 법인이 매도랍니다. 해당 법인의 법인격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인격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OX. X예요. 자, 왜 X일까요? 아까 법인격 유무도 확인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렸죠. 뭐를 또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대표자의 처분 권한.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런 개념. 자, OX 문제입니다. 서울 소재 주택이
경매대금 1억 원이고, 그러니까 1억 원에 팔렸답니다. 소액 임차인이 5명이 있대요. 근데 보증금 모두 5천만 원 똑같답니다. 이들보다 선순위인 채권액이 5천만 원인 저당권이 있을 때 소액 보증금은 더 빨리 배당 받아야 되겠죠. 소액이니까 얼마씩? 3,200만 원씩 주면 모자라죠. 예,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소액이 여러 가지 있다. 소액이 경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야? 예? 안분해줘야지, 안분. 예, 거기서 안분. 근데 어떻게 안분해? 똑같이 얼마씩? 똑같이 금액이 똑같으니까 얼마씩? 1,000만 원씩 안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씩 5명이 똑같이 논아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임차인이 몇 개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몇 개? 2기. 민법 문제죠, 이거는. 세 번째, 법정갱신이 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3월. 자, 밑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합의에다 여러분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또는 계약갱신에다가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2번, 차임을 증액할 때 주임법상 연 몇 %와 상임법상 연 몇 %를 초과할 수 있다. 5하고 9, 5%, 9%. 지금 한두 분이 10%를 답변하셨는데 10%는 뭐예요? 월차임 전환율이죠. 증액은 5하고 9가 맞고요. 그래서 5하고 9를 합의를 했거나 계약 갱신 시점에는 초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조건이니까. 자, 밑에 상임법에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얼마? 10 상가 12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몇 배수? 4.5 상가니까 4.5 곱한 비율 중 낮은 것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죠. 자, 밑에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가 몇 년으로 볼까요?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몇 년 미만으로 정한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 6월에서부터 1월 사이까지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합니까? 예,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5년 범위.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했습니다. 자, 임대인이 2년을 이미 상가에서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차인은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요? 3년. 합쳐서 5년이에요. 네, 그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5년을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밑에 상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상가 건물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이 몇 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3기.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경매 넘어오시면, 자, 거기 박스 1번에 저당권 다음에 무슨 권리 들어가야 돼요? 유치권 들어가야죠. 그리고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임의경매는 가로경매, 그 다음에 가로를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임의경매는요, 임의경매는 거기다가 첫 번째 앞에 가로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예견된 경매라고 그래요. 예견된 경매. 그리고 뒤에는 뭐를 실행한다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를 실행할까요? 담보권이지, 담보권. 우리 경매를 임의 경매를 다른 말로 예견된 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임의 경매는 등기부에 대체적으로 표시가 되죠. 임의 경매는 등기부에 표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예견된 경매라고 그래요. 유치권 같은 경우도 표시가 됩니까? 등기부 말고 현장에 나가면 뭘로? 점유, 뭐 프랜카드 붙잖아요. 여기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매각 방법으로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1기일 2회 매각제, 호가제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5입니다. 5. 그리고 거기 옆에다 하나만 적어주실 건데 경매는 전자 입찰 방식은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 자, 다시 경매는 뭔 방식이 없다고요?
전자 입찰 방식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매는 또 전자 입찰 방식밖에 없고요. 조금 다르죠, 그게. 자, 2번 절차.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OX. 5. 두 번째, 유찰에 따른 매각을 무슨 매각이라고 하며? 세매각, 재매각 아니에요. 세매각. 유찰시켜서 하는 거. 그러니까 떨어져서 하는 거. 이건 세매각. 그 다음에 대금을 미납해서, 대금을 안 내서 하는 매각을 재매각. 그거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박스 밑에 문제.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순위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 OX. 5.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당권은 경매에서 언제나 예외 없이 항상 소멸합니다. 자, 두 번째, 담보가등기가 최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담보가등기가, 그러니까 1번 담보가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으로 저당권, 뭐 이렇게 잡혔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네, 담보물건보다 빠르다는 거니까.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OX, X. 자, 왜냐면 담보가등기도 뭐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 4가지 있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4가지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4가지 뭐 있었어?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4개. 압류 그거 암기하셔야 돼. 말소 기준 권리 4개는요. 배당순위 관련해서 문제. 모든 조세 채권이라 그랬어요. 앞에가. 자, 무슨 조세라고요? 모든이라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조세 채권이 언제나 저당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지만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 채권에 우선한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OX 5입니다. 모든 조세 중에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5. 밑에 문제, 경매 공매 문제입니다. 법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죠. 그렇죠?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OX 5 면제되지 않죠. 그 대신 얘가 몇 회 이상 유찰이 되면,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가 맞아요. 두 번째, 공매의 원칙적인 매각, 공매 전자입찰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OX 5. 공매는 무조건 전자입찰이에요. 세 번째, 법원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에 농지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OX X 필요하고요. 밑에 경매 물건 입찰 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물건 감정인 및 그 친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 OX X. 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안 되겠어요? 입찰에. 그 물건 감정인과 그 친족은 안 돼요. 감정평가사와 친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짜고 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사람들은 다 해도 됩니다. 예. 자, 밑에 공매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 공매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강제 명도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고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인데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OX. 자, X인데, X인데 이게 왜 X냐면 그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항력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경매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인도명령 제도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라서. 그러니까 대항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매는 무조건 명도소송.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쓰셔야 돼. 경매에서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매는 무조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자, 뒷장 넘기시면 이제 박스 생략하고 OX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즉 입찰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대리 업무에 대한 보정을 설정하면 모든 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OX X. 자, 누구는 이게 안 돼요. 그 매수 신청 대리업이 부칙 중개업자는 안 돼요. X. 부칙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OX. 오, 중개업자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 군, 구에,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OX. 오, 그렇게 해야 되죠? 자, 밑에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OX. 오. 자, 밑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한 보증은 요 지문 별표 2개만 해주시고, 작년, 재작년, 그전년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아까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렸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OX. 일단 X예요. 네, 뭐가 틀렸을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등록을 먼저 하고 보증을 설정하니까.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맞아요. 왜? 보증을 설정해야 등록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앞에 거 틀렸고 뒤에 거 맞고 그래요. 아주 좋은 지문이죠. 자,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셔도 되고 다르다는 것만 아십시오. 밑에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 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OX. 5. 마지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 나오는 물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든 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인지를 생각하세요. 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저당을 잡을 수 있다면 경매가 되는 거고, 경매가 된다면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매수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박 같은 거는 저당 잡을 수 있을까요? 선박? 자, 그러면 선박은 등기할 수 있나요? 선박에 등기 능력이 있나요? 선박? 20톤 이상 넘어가면 등기 받아주죠. 선박도. 그러면 등기가 되면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박도 경매 나옵니다. 예. 우리 저 요트 같은 거 있잖아요. 호화 요트. 법원에 경매에 나와요. 그럼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 요트 같은 건. 아무도 안 사거든. 그 배에 관심 있으면 선박 한번 사보세요. 근데 그런 건 입찰 대리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선박이 본래 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고 경매가 된다면 매수 신청 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